네, 부동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가 1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설익은 정책이 낳은 폐해는 심각했죠. 전세 난민이 속출했고 재건축 아파트 가격만 부추겼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대책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부동산 문제, 이 갑자기 정책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조치가 무슨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이 부동산 카페 가서 보니까 불만이 이만저만 높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까, 교수님? 우선은 아직 시행하기 전에 그 소유자들이 조합인가를 받게 되면은 이제 2년 거주 조건이 생기잖아요. 관리처분 단계로부터 2년 전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시행하기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들어가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을 또 추진하는 단계들이 조합 전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또 조합인가를 받은 그런 단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혼란을 가져가고 임대차 또는 전월세 가격 올리는 바람에 정부가 막 서둘러서 이걸 폐지한 거 아닌가. 또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이게. 네. 사실 처음 6.17 대책 때도 이 실거주 의무, 2년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 조금 비판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1년 동안 저는 시행이 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법이 통과되지 않은 채 시행될 걸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 덕분에 뭐 압구정 몇 개 단지하고요, 뭐 반포 또 송파동, 방배동 할 거 없이 제가 알기로 한 6, 7개 단지가 뭐 압구정에 한양 2차도 했고 조합인가를 서둘러서 이제 동에서 막 받느라고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 네. 조합인가 전에 이게 통과가 돼야 이거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1년 만에 법도 안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번복을 하니까 사실 그분들도 다 국민이잖아요. 그 소유주분들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게 뭔 일인가. 그리고 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조항 때문에 조합 설립 전에 들어가려고 이 원 소유주분들이요. 예. 집을 많이 다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재건축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폐기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하에 어떤 공간이 있어요. 40년 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다 유치해가지고 쓰레기가 좀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소유주들에 들어가 보니까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거 치우자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거긴 또 그거 막 치우고 있는데 또 이제 이게 원인치를 하니까 이 주인들이 볼멘 목소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정부의 의도는 이 재건축에 이제 실거주 의무 때문에 들어가다 보니까 발생되지 않을 전세 수요가 2번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새로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세 시장에 좀 안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하니까. 전세값을 부추기는. 그리고 또 이제 서울 입주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올해 네.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급하게 다시 번복한 것 같은데 좀 보기는 안 좋습니다. 보기도 안 좋고 애초에 이런 것들을 시장 상황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책이라는 게 시장에 미칠 단기 영향, 장기 영향을 잘 고려해서 해야만 되는데 그런 충분한 고려 없이 정책을 남발한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피해들이 그 사이에 나타났을까요? 이번 백지화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대부분 세입자 한 70% 됩니다. 소유자들이 살다가 이제 주거 환경이 악화되니까 그거를 전세 놓고 딴 데로 이사 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보다 전세 가격이 좀 낮아요, 여기가. 근데 2년 실거주 조건이 되다 보니까 살다가 이사 간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예.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내보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아마도 이게 그 살던 사람이 나가더라도 들어가는 사람의 집이 또 빌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 사람만 산 건 아니에요. 지방에서 사놓고 수도권에서 산 사람들이 다시 서울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정부가 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미래 예측을 좀 정확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번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대책 때문에 이제 이 2년 의무화 조치를 받지 않으려고 아까 그 재건축을 좀 서두른 측면도 있잖아요. 조합을 서둘러서. 네, 조합 입장에서 그게 많이 서둘렀죠. 재건축 단지의 가격을 좀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맞습니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재건축 현장들의 어떤 주택가격 상승의 어떤 그 기점들이 있는데 포인트가 조합인가 설립이 되기 또 그 전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되면 한번 오르고요. 조합 설립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는 신호가 오니까 또 주택가격이 또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인가가 나면은 또 오르죠. 그 중에 이제 그 행위 자체 어떤 시장에 주는 분위기를 좀 빨리 땡긴 효과가 있었죠. 역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재건축 거주 의무 기간을 두면서 어떤 투자를 막겠다, 투기를 좀 막겠다는 거였는데 이 부분이 도리어 주택가격을 상승하는 또 상반된 작용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너무 정책을 뭐라 그럴까요? 실제 현장과 시장에 벌어질 예상이 되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단 표피적으로 이건 규제하면 된다 어떤 약간 징벌적 패턴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공급에도 좀 미스매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선의 연장이라고 보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그나마 잘못된 것을 고집하지 않고 빨리 서둘러서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걸 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우나 그 사이에 이제 조합원이나 조합원 소유주분들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한 번쯤은 약간 사과를 하는 것이 좀 적당하지 않나 좀 봅니다. 사실은요. 예. 작년 6.17 대책 이후에 이게 이제 재건축 시장에 바람이 불었잖아요. 맞습니다. 시행한다 해서 여기에 또 오세훈 시장이 시장 출마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얘기했었어요. 엎친 데 겹친 꼴이죠. 서울의 주택 가격은 아직도 재건축 시장의 가격이 주도하고 있어요. 새로운 신도시 아파트처럼 새로운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주변 지역까지 그 파급되는 부선 효과가 대단히 커요. 2015년도부터 서울 강남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7년까지 연기했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었어요. 폐지하는 바람에 이제 가격이 불이 붙었던 건데 이번에 그 작년 6.17 대책에서 2년 거주 조건을 만드니까 서둘러서 이 조합인가를 받아야 그걸 피해가니까 그 개발이익이 다가오는 거죠, 빨리빨리.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게 오세훈 시장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지화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고 그럼요. 또 나와서 전세금도 올라가고 또 이 등록 임대 사업자를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말소하고 들어간 분이 있답니다. 과태료까지 물었다는데 보상을 좀 받을 길이 없을까요? 아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도 안 했지만 사과하면 뭐합니까? 네, 이번 정부 아쉬운 게 그 어떤 정책의 방향성은 다 온 국민이 이해하는데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일어날 부작용을 갖다가 미리 좀 체크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좀 많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손해를 좀 많이 보셨잖아요. 또 이런 경우에 지금 음마아파트는 벌써 또 다시 이제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다시 나가려고 해가지고 지금 매물이 지금 갑자기 늘어났어요. 음마아파트는. 다시 매물이 그러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실거주 의무 조항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신 거예요. 설립 인가 전에 사시려고 들어갔다 살다 보니까 뭐 좀 환경이 안 좋고 녹물이 나오니까 다시 원래 집을 가야 되니까 또 전세 매물이 또 나오는 상황이 벌어요. 어제부터 오늘부터 좀 나오는 거예요, 물건이. 그러니까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즉각적인 반응들이 시장에 나타날 것들을 미리 정부에서 예측해서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번 정부가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나 방향성은 온 국민이 찬성을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공급 미스매치라든지 매물 장비 현상 이런 것들을 너무 징벌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시장의 자유스러운 부분의 어떤 동맥 경화 현상을 좀 빚어진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부가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직 했다 사과를 하더라도 예.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보상 못 받습니까?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정부 말 믿고 했는데 네, 손해를 근데 이게 봤는데 정책이라는 게 공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정부가 하는 행위가 불법 탈법이 아니고 정당한 행위였다면 그 정당한 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보상할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정책의 혼선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신뢰가 떨어져서 네. 다음 차기 그 집권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투표에 영향을 줄 그렇죠. 거다 그렇게 네. 생각하신다 이거죠. 뭐 투표는 멀고 돈은 가까운데 이 손실보상분 피해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백지화하면 전세 시장에 조금 뭐 긍정적인 효과 기대하십니까? 네, 분명히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전세 그냥 가만히 살면 될 것을 원래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소유자나 원래 살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백지화하기 전이라면 이분은 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이 집은 또 전세로 놔야 되고 또 여기서 나가는 분은 또 전세집을 새로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않은 유효 어떤 시장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백지화로 인해서 그나마 그 부작용은 좀 줄였다라고 좀 긍정적인 부분은 보입니다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정부의 신뢰성은 분명히 흠이 간 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정부의 신뢰성 이번만이 아니고 참 오래전에 좀 떨어진 듯한데 네. 그동안에 좀 혼선이 있었던 정책을 한번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 이 제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이제 아파트 부분은 지난해 7월 10일 날 7.10 대책에서 예. 매입 임대주택 제도는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매입. 근데 이제 매입 임대주택도 비아파트 부분이 있죠. 예.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이 부분은 상계형으로 일부 그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4년 임대주택은 이제 아예 없어진 상태고요. 예. 8년 임대주택도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장려하는 것은 이제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신축 임대주택, 건물 지어서 임대주택 제도는 이제 뭐 존속시키면서 장려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사실 시장 경제를 택한 나라에서 주택을 하나 더 사서 임대 놓는 걸 제한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중국도 사서 임대 놓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런데 그것까지 그 제한을 해서 시장이 또 혼란을 가중되는 거 아닌가. 현재 지난 5월 말 기준으로요. 예. 5월 말 기준 임대 사업자 등록 가구 수가 전체 한 160만 6천 가구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금년도에 풀릴 게 서울에 약 한 17만 8천 호가 올해 그 기간이 만료됩니다. 예. 그리고 2022년도에는 22만 1천 호가 풀립니다. 네. 2023년도에는 24만 5천 호가 풀립니다. 이게 이제 기간이 도래되면 이제 팔아야 되는데 정부가 매입 임대주택을 6개월 내에 팔게 합니다, 지금. 6개월. 네. 근데 만약에 6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게 문제입니다. 세금을 더 대부분 무겁게- 임대주택인 임차인이 살고 있잖아요. 예. 살고 있는 주택을 6개월 내에 팔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겠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는 대책을 내놓은 거 아닌가 정부가. 그래서 좀 현실을 좀 직시해서 이게 팔릴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줘야 되는데 원래는 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 팔다 보니까 시중에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 매물을 나오게 하는 그 조건으로 이제 그 어떤 지렛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정부가 기간을 설정했는데 네.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줘야 됩니다. 각 세대마다 임대 기간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뭐 1년 내 6개월 내에 매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끝나는 시점부터 6개월 내에 일단 집을 팔아야 됩니다. 그 제도는 지금 그렇게 예고된 대로 시행이 되는 경우가 아파트 부분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아파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네. 등록 임대 사업자들이 부동산 집값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분들이 내놓은 임대료가 일반 임대료보다 훨씬 낮았다. 임대 시장의 안정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뭐 기여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임대, 매입 임대 사업자가 조금 이제 혜택이 좀 과도했죠. 어떤 뭐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부분보다는 장기 임대 10년, 그러니까 8년에서 지금 10년을 바꿨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이 확실히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매년 5% 이상 인상을 못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고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다 혜택을 주고서 이제 정부에서 좀 권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득이하게 4년 임대 제도가 이제 정권 초반에 임대 사업자 제도로 물량들을 뭐 다 모아가지고 좀 정부화해가지고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어떤 열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좀 미스가 난 것인데 뒤늦게 이제 처리를 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추원을 드리면은 너무 짧습니다. 6개월 내 집이 팔릴 수도 없고 예. 안 팔릴 경우에는 그러면 양도세 감면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건 예. 가혹하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1년은 기본으로 하고 1년 안에 팔면은 100%, 만약 1년 반이면 80%, 2년이면 70, 60%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한다라면 우리 저 임대사업자분들이 알아서 파실 것 같은데 이걸 갖다 6개월 딱 해놓고서 네. 오도 가도 못하게 해놓으니까 이거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만약 6개월에 못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정부가 양도세 감면을 준다고 해서 임대사업을 많이 권장하던 모습하고 역으로 징벌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극과 극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재고돼서 다시 한번 발표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아까 생업적인 예. 임대사업자 중에 생업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구제한다고 말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좀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2017년도 12월 13일 날 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때 예.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차원이었어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그런데 너무 과한 혜택을 준 겁니다. 당시에.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혜택을 주지 말고 그냥 뭐 법인세 정도만 조금 낮춰주면 끝날 문제를 네. 대부분 있는 사업자들이 법인을 내거나 또는 뭐 사업자를 내니까 그 사업 소득세를 좀 낮춰주는 걸 끝나야 되는데 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까지도 다 혜택을 주니까
이게 잘못 처음부터 단축을 끼웠던 것 같아요. 네. 당시 도입할 때 혜택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이제 집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그럼요.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데 지금 만약에 팔더라도요. 예. 2017년도 12월 14일 날 대책을 내놨는데 2018년도에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정책을 예. 안정적으로 그 임대 사업자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키워버린 꼴이 됐죠. 이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슈가 이제 실거주,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조건의 백지화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중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거는 좀 폐지하거나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우선 권대중 교수님 한번 좀 이것만은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떤 걸 찍어주세요. 가장 큰 것은 뭐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 서민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 네, 예를 들면 이번 6월 그 1일부터 이 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됐죠. 네. 그러면서 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한정돼 있는 사람이 임대를 났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올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오히려 서민들이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저는 임대차 3법을 좀 더 시장 논리에 맞게 조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고요. 조정하거나 네. 폐지하고. 두 번째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예. 2005년도 5월달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그 상위 1% 범위 내에서 부자세를 물리겠다고 도입됐던 법률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6억 원 이상의 가구 합산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인별 합산으로 2009년도 MB 정부 당시에 9억 원 이상으로 바꿨다가 지금 정부 여당안이 지금 2%로 결정을 했죠. 예. 조세 법률주에도 어긋납니다. 금액으로 그 부과해야 될 걸 퍼센트로 부과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떨어져도 부과되는데 네. 애당초 1%가 2% 됐어요. 내년에나 후년에는 또 3%일까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목적은 부자세지만 재산세에 별도로 또 재산세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차라리 이 그 재산세에 귀속시켜서 재산세를 전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사업자,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네. 혜택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이번 정부가 투기권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가 정말 82.5%입니다. 지방세까지. 3주택 같은 경우는 또 1주택, 2주택도 71.5%인데 네. 이렇게 과하게 매기는 나라는 없고요. 상식선에서 이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좀 부과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래서 그들의 매물이 이 시장에 나와서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임대차 3법을 조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교수님 어떠세요, 한 교수님?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지금 권 교수님께서 폐지 또는 조정.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분명히 돼요? 분명한 말씀이고요. 이제 내용에서 이제 폐지나 조정 일단 부작용이 좀 많다는 걸 좀 확인했고요, 다들. 그리고 작년 7월 31일 날 국회 통과해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이 시장에 나타났었고 실제로 이제 안정세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또 주택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전세 시장은. 그 임대차 3법의 핵심은 주거 안정인데 그 예외 조항 하나가 시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임대차 3법 중에 제일 핵심은 임대차 계약갱신권인데요. 네. 계약갱신권의 모양은 좋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게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실거주 예외 조항이라는 독소 조항이 하나 있어서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임대차를 연장할 수 있는데 2년을 4년을 살 수가 주인이 있는데 들어와 살겠다면 내줘야 소유주가 된다. 살겠다고 실거주 의사를 표현하면 내놔야 돼 다시 나가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주인이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이게 좀 강제력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차인은 난 나라 믿고 나는 그냥 살래 하고 버티고 임대인은 법령 조항 믿고 또 나가라고 하고 막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럼 위로금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위로금 주고 나가면 빈집이 되면 또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 하나가 연결된 게 새로 집을 살 때 임차인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안 해줍니다. 그러면 2년 있다 전세 살던 사람이 저 집을 사뒀다가 날짜 맞춰 이사 가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되니까 집을 매입을 못 하니까 비어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 또 강제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난 거죠. 실거주 유예 조항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거주 유예 조항을 그냥 없애고 그냥 2년 할 것도 없이 4년 존속으로 딱 하든지 아니면 아예 전면 백지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 이거는 계속 이제 1년마다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집을 비우고 떼우고 이런 일이 부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예외 조항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아예 원위치 하든지 이래야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지 이건 지금 더 힘들게 한 겁니다. 한 교수님 지금 2년에서 2년을 더 늘릴 수 있는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예외 조항, 주인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할 때는 2년 살고 나와줘야 된다. 이게 독소 조항이다. 이걸 없애야 된다. 이게 없지 4년을 딱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갑작스럽게 소유자가 집을 사용할 필요성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임대차 보호법상 그 2년 이내 계약은 2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4년으로 지금 늘렸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계약 당시에 임차인이 2년을 할 건가 4년 할 건가 계약을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2년을 할 수도 있고 4년 할 수도 있는데 임차인이 4년을 계약하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3년, 2년 내에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네, 그런 조항을 넣어준다 그러면 분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넣어준다면? 네, 대신에 이제 4년 이후에는 재계약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는 뭐 일단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분쟁은 없을 것 같아요. 실거주 요건이 실거주 요건을 지금 2년이잖아요. 네. 4년으로 늘리든지 2년으로 늘리든지 임차인이 들어갈 때 계약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2년으로 계약한다면 2년 후에 나가야 되고 4년으로 계약했다 2년 후에 나가도 됩니다. 지금 법이. 그 계약 기간 내에 나가는 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 4년으로 만약에 그 계약을 했다면 4년 후에 나가면 임대인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를 놓을 때는 4년을 놓을 것인가 2년을 놓을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대부분. 네. 그래서 큰 분쟁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실거주 요건 의무 조항이 좀 독소 조항이라고 하니까 집주인들이 필요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그런 표현이 안 권한 되는 거예요. 아닐까요? 그럼 필요할 때면 그럼 2년 계약도 필요 없죠. 그런 논리라면요. 2년 계약할 때 1년 차에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4년으로 확정을 짓거나 교수님 말씀처럼 명료하게 애초에 계약서에 쓸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라면 아무도 4년에 대해서 타치할 사람도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곳에 있다가 4년 차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지 소유주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임대인도 할 수 있고 임차인도 버틸 수 있고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담보대출이 임차인이 있으면 불가하는 그런 조항이 또 연결되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집권여당이 다수당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뭐 40% 900만 임차인들을 생각한다면 이 조항은 없애도 900만과 만약에 임대인의 경우에 필요한 부분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100만 명이 될까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주거복지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 또 이 부분이 좀 악용돼 가지고 빈집을 만들려고 공인중개사들이 위로금을 주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이런 아주 이상한 편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국민한테 고통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박아두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 시청자들 댓글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네. 등록임대 사업자를 폐지하면 어떻게 전세값이 안정되겠느냐 네. 그런 주장들이 조금 몇 분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뭐 이 제도를 지금 정부는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폐지하는 나라는 없고요. 임대사업자를 여러 개 해가지고 이게 혜택의 문제입니다. 혜택이 종부세도 감면, 양도세도 감면 이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몰린 것인데 선량한 임대인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주택시장 안정과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뭐 급등하게 투기 이런 요소는 좀 없는 분들이 주로 10채, 20채를 하시면서 장기 임대 10년짜리 하십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이 10년이 됐을 때 그거 굳이 팔지 않습니다. 왜? 유효수도 캐시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현금 창출이 네. 계속 유지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주택시장 안정에 상한선이 5%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 이상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주택시장의 안정 효과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폐지라는 어떤 논리를 앞세워서 장점마저 불식시킨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장기 임대 사업자 10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과도한 건 좀 줄이고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라면 어느 사업자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럼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민간이 또 공급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살리고 단기 임대 사업자는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아까 그 종부세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지금 종부세가 상위 2%로 의견이 좁혀져서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1억 미만을 뭐 반올림 할 거냐고 그거는 이제 안 어떻게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요? 정부 여당이 지금 그 최종 확정됐습니까? 네, 반환 안 하는 걸로 지금. 왜냐하면 이게 방금 정부가 정한 발표하고 것 같아요. 법이 통과돼봐야 알겠어요. 네. 언제 바꿀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뭐 11억 5천 그러면 12억에 네. 대해서 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아마 그냥 하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그 저 법이 통과된 건 아닌데 예. 당론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고요. 네.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이게 그 자본이득이잖아요. 소득이득이 아니고. 네.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올라간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게 당장 현금으로 돌아오는 돈이 아니에요. 그 집을 팔고 딴 데 가면 그런 집을 못 삽니다.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오히려 감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 사는 것 때문에 과정하게 매년 재산세 플러스 종합부동산세 낸다는 것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큼 굉장히 불리하고 힘든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몰라도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뭐 이 재산세를 합쳐져서 전면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전면 조정의 필요성, 뭐 의견이 분분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백지화됐다, 살아났다. 참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